안녕하세요. 재즈 전사와 함께하는 재즈의 역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달 재즈와 소울, 그리고 프리 재즈와 에릭 돌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재즈. 재즈를 좋아하는 매니아들 또는 재즈를 공부하는 학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모달 재즈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달 재즈는 비밥이나 쿨처럼 재즈 안에 소장르로 나뉘는 음악 스타일의 개념이 아닌 작곡에 관련된 화성 진행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연주 형식의 음악 용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보편화된 화성 진행에 의한 연주가 아닌 한국에서 2개, 3개 정도의 최소의 코드만으로 곡이 이루어진 형식을 말하며 음악적으로 모달 재즈를 정의하자면 모드를 사용한 재즈의 즉흥 연주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드란 중세 가톨릭 교회 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처음 사용된 음계들로 이러한 모드 기법을 재즈에 대입하는 이유는 즉흥 연주 시 멜로디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기존의 마디마디마다 바뀌는 코드 진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코드로 최대한 여러 개의 마디를 보다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주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드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재즈 화성의 음악적인 효과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달 재즈는 그 당시 비밥의 복잡하고 난해했던 코드 진행과 극도로 빠른 템포의 음악에 염증을 느꼈던 쿨 재즈의 연주자들에게는 획기적이며 파격적인 연주 스타일로 이런 음계상의 복잡한 흐름들을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달 재즈는 쿨 재즈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마일즈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 음반의 첫 수록곡인 So What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마일즈는 쿨 사운드와 함께 모달 재즈를 제시하였고 빌 에반스와 존 콜트레인, 허비 행콕과 웨인 슈터, 이후 많은 재즈 연주자들은 모달 재즈의 새로운 작곡 양식과 연주 스타일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울 재즈. 50년대의 하드밥은 기존 밥 계열 음악인들의 고집스러운 활동과 함께 쿨 재즈와 모달 재즈의 영향을 받으면서 명백히 흑인 재즈 연주자들의 자리를 굳혀갑니다. 하지만 60년대 들어와서 쿨 재즈는 이미 음악적으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고 성장하지 못했었던 반면 하드밥은 소울 재즈라는 새로운 영역에 편승하게 됩니다. 4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비밥이라는 모던 재즈가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시카고나 캔자스시티에서는 가스펠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즈로 전향하지 않은 순수한 블루스의 계보를 잇는 어반 블루스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60년대 로큰롤의 출현과 함께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리듬앤 블루스나 소울 음악은 블루스와 가스펠을 전신으로 하는 어반 블루스에서 발전된 음악 장르로 이미 대중들의 큰 인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드밥은 6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 리듬앤 블루스와 소울 음악의 힘을 빌리면서 소울 재즈로 전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60년대의 비밥 정신을 계승한 하드밥은 새롭게 리듬앤 블루스와 소울 음악의 영향을 받아 소울 재즈라는 후세대 연주자들의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으며 비밥, 하드밥, 소울 재즈로 좀 더 많은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즈 음악으로 계보를 잇게 됩니다. 소울 재즈의 음악적인 변화는 먼저 기존의 스윙 리듬을 빠르게 연주하는 패스트나 업템포의 전형적인 재즈 리듬에서 소울 음악의 단순하면서 강한 비트에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리듬으로 대체되었으며 사운드적인 면으로는 큰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피아노를 대체하는 신디사이저라는 건반 악기가 도입되었고 기존 재즈의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전자음향 악기들이 출연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울 재즈의 대표적인 연주자들로는 알토 색소폰의 캐논 브래들리와 테너 색소폰의 행크 모블리, 트럼펫을 리 모건, 프레디 하바드, 건반 악기에는 오르간의 지미 스미스와 신디사이저로 소울 재즈의 사운드로 확실하게 구축했던 조셰프 자비눌, 허비 행콕 등으로 대부분이 하드밥 시대의 흑인 연주자들이었습니다. 프리 재즈.
60년대 중반 재즈 색소포니스트 오네 콜맨은 프리재즈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재즈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미리 약속된 코드나 스케일, 리듬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자들 각자가 자유롭게 연주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연주 형태를 취하는 프리재즈는 악보가 필요 없는 이전의 재즈 형식을 모두 거부했던 온전한 전위예술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리재즈를 가장 본격적으로 제시했던 오네 콜맨의 음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집단 즉흥 연주로 약속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연주자들이 각각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주를 아무런 규칙이나 질서 없이 자유롭게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주의 프리재즈는 너무도 파격적이고 난해하였기 때문에 많은 재즈 평론가, 재즈 애호가들 사이에서 혹평과 철저한 외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프리재즈를 고수했던 연주자들은 아무런 제약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도발 정신을 전위적인 음악으로서 끊임없이 실험하며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오네 콜맨과 함께 프리재즈계의 독보적인 연주자로는 피아노의 세실 테일러로 그는 기존의 왼손 코드, 오른손 멜로디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재즈 피아노의 연주 기법을 거꾸로 뒤집은 왼손 멜로디, 오른손 코드라는 연주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마디의 구분을 무시하고 화성적인 면에서도 불협화음들이 겹쳐진 형태의 파격적인 코드들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실 테일러가 프리재즈계에 남긴 가장 큰 획기적인 것은 더 이상 피아노를 멜로디나 화성을 들려주는 악기가 아닌 보다 많은 음들을 어떤 이론적인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일종의 드럼과 같은 타악기의 개념으로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피아노의 역할이었던 곡의 주제 제시용, 반주용, 멜로디 전개용으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한 채 마치 하나의 실험기구처럼 피아노를 다뤘는데 때로는 괴기적인 소리가 나는 기계적인 소음조차 그의 음악에서는 전위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며 파격적인 실험 정신으로 프리재즈를 개척시켜 나간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프리재즈는 쉔베르크의 조성의 개성을 특정 지을 수 없는 무조음계를 도입하여 기존의 일상적인 조화를 탈피한 화성과 음계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성 음악으로 발전시켰으며 현대음악의 유러피안 아티스트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재즈계의 실험정신이 강한 진취적인 음악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프리재즈계의 대표적인 연주자들로는 오네 콜맨과 세시 테일러 외에도 알버트 아일러, 아치 셰프, 선 라, 파로아 샌더슨, 라산 롤랜드 커크, 찰리 헤이든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만의 실험적인 음악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연주자들입니다. 이렇게 60년대를 함께 공존했던 소울과 프리재즈는 다가올 70년대의 퓨전 음악에 주도권을 넘겨주기 직전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로 화려했던 모던 재즈 시대의 막바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에릭 돌피 60년대의 소울과 프리재즈 연주자들을 소개하면서 에릭 돌피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64년 6월 29일에 서베를린에서 찰리 파커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불과 36세의 나이에 생애를 마친 에릭 돌피는 모던 재즈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던 연주자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기량과 음악성을 갖춘 재즈 사상 특별할 만한 연주자였습니다. 50년대 하드밥의 흑인 연주자들의 행방은 60년대에 와서는 비밥을 계승했던 고전파와 보다 대중적이었던 소울 계열, 전위예술로 철저한 자기만의 색깔을 표현했던 프리 계열로 분산되었는데 먼저 존 콜트레인은 모달 재즈와 인도 음악에 심취한 채 프리 재즈계로 향하고 있었고 소니 롤린스는 전통적인 비밥의 정신을 고수하며 하드밥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으며 또 한 명의 재즈계의 거인 에릭 돌피는 비밥 정신을 계승하며 그 위에 소울 재즈와 프리 재즈의 경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드는데 한계가 없어 보이는 그만의 음악성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들 모두가 찰리 파커의 영향력 아래 성장한 비밥의 정통한 연주자들로서 시작은 모두 같은 출발점이었지만 종착역은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중 에릭 돌피는 그의 여생 동안 남기고 간 음반들을 통해 그가 존 콜트레인이나 소니 롤린스 못지않은 훌륭한 연주자였음을 입증해 주는데, 그가 재즈계에 남긴 가장 큰 발자취는 진정한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로 유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토 색스폰을 메인으로 베이스 클라리넷과 플룻, 여기에 가끔 피콜로도 불었는데, 이 모든 악기들을 메인과 세컨 악기의 경계가 없이 모두 완벽하게 소화를 했으며, 종종 하나의 곡에서 알토 색스폰과 베이스 클라리넷, 플룻을 이어서 연주하는 것이 주특기였습니다. 이렇게 입에 무는 주법이 완전히 다른 리드 악기와 피스 악기를 한 곡에서 연이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뛰어난 음악적, 신체적인 자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에릭 돌피는 기존의 연주자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베이스 클라리넷과 플룻 등의 클래식 악기들을 재즈에 도입하였으며, 또한 재즈 사운드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연주로 재즈계의 한 획을 그은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돌피는 기존의 정통 프리재즈 연주자들과 같은 온전한 전위적인 연주자는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하드밥을 계승하는 정통 비밥 연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비밥에 뿌리를 둔 찰리 파커의 유산에서 출발하여 프리재즈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존재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오네 콜맨의 프리재즈 음반에서 들려주는 에릭 돌피의 베이스 클라리넷 연주는 오네 콜맨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연주였으며, 이 음반에서의 화력으로 그는 프리재즈 연주자의 대명사로 오네 콜맨과 에릭 돌피라는 60년대의 최고의 기량을 갖춘 색소폰 연주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성 하모니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오넷의 연주에 비해 에릭은 기성의 하모니를 보다 존중하는 비밥에 뿌리를 둔 연주였다는 것이 차별화되는 점이었으며, 이러한 에릭 돌피의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넷 콜맨의 정통 프리재즈를 혐오했던 비밥 보스파 뮤지션들이 큰 저항 없이 보다 쉽게 프리재즈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릭 돌피는 이렇게 비밥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만의 짙은 개성과 음악성을 다양한 악기들로 완벽하게 표현해냈던 연주자로, 그가 유럽에서 죽기 27일 전에 취입한 라스트 데이트라는 음반에서의 베이스 클라리넷의 연주는 생전의 에릭 돌피의 가장 훌륭한 연주로 기록되고 있으며, 프리재즈와 소울재즈계의 경계선에서 그 어떤 장르나 음악 스타일로도 그를 규정할 수 없는 모던 재즈의 마지막 시대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던 진정한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재즈 전사와 함께하는 재즈의 역사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